그 애는 당신 아이 아니야. 내가 기억 못하길 바랐어. 남편은 알고 있었다. 내가 감히 들키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 진실을. 새벽 2시 반,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문자를 보냈다. 편히 쉬어. 사랑해. 그리고 복수는 시작되었다. 완벽한 가정, 그 안에 숨겨진 치밀한 배신과 무너진 신뢰.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전부 알고 있습니까? 화장실의 조명은 차가웠고 거울 속 내 눈빛은 더 차가웠다. 손에 들린 작은 막대기, 그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2개의 분홍색 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다시 휴지에 싸서 지연의 체육 가방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4년 전 다온이가 태어난 직후 지연의 강한 요청으로 나는 정관 수술을 받았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잠자리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 내 아이가 아닌 누군가의 아이를. 나는 고무장갑을 벗어 조용히 변기에 흘려보냈다. 장갑처럼 우리의 결혼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가족은 내가 지킬 것이다. 무엇보다 내 아이들에게 상처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는 괴물도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기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나긋나긋한 가장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웃던 어리석은 남자도 아니었다. 이제 나는 계획하는 자였다. 기다릴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자. 사흘 전 새벽, 모든 시작의 순간으로 돌아간다. 새벽 2시 17분. 어둠에 잠긴 집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내 사무실의 모니터뿐이었다. 지연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한 나는 스크롤을 내릴수록 식어가는 심장을 느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나에게는 다른 방식이 있었다. 애초에 의심은 없었다. 하지만 야근이라며 밤늦게까지 연락이 두절되고 주말마다 생기는 갑작스러운 일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해버린 눈빛. 내가 물었을 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만 좀 의심하고 상담이라도 받아봐.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고 대신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이메일이 나를 멈추게 했다. 보낸 사람 강도현, 받는 사람 지연. 제이, 내일 늘 그곳에서 봐. 서류 꼭 챙겨와. 다음 부동산건 승인 다 났어. 물론 약속대로지. 6달이 지났는데도 널 보면 아직 숨이 막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강도현,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지연의 프로젝트를 유난히 빠르게 승인하던 남자. 우리 집 저녁 식탁에 앉아 다온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칭찬하며 웃던 놈. 나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지연의 차량 촬영용 영상기록 장치에 저장된 통화 녹음. 한 달 전 체육 가방에서 루즈 자국이 남은 셔츠를 발견한 뒤 설치한 장비였다. 도연아, 민석은 자기 회사밖에 몰라. 내가 밤새 나가 있어도 모를걸. 그리고 태환이 그건 마무리되면 이제 우린 진짜 그 사람 없이도 갈 수 있어. 태환, 나의 친구, 나의 동업자, 그리고 이제는 배신자. 심장이 비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녹음을 닫고 은행 앱을 열었다. 공동 계좌에서 신설법인으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흐름. 그 시작은 역시 6달 전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몸은 피곤한데 눈은 쉬지 않았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냉정함이 뒤엉킨 채 나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아직 그녀를 마주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실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다 모으고 있었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어졌어. 먼저 자.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거짓말에 맞춰주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연극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래, 조심히 들어와. 푹 쉬고. 모니터 앞에 다시 앉은 나는 차가운 얼굴로 이 집 안에 있는 배신자들을 하나씩 제거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닫고도 눈을 감지 못했다. 메일, 통화 녹음, 은행 내역,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은 나를 속이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내 인생과 회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방식으로. 그럼에도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그 틈을 이용해야 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선 더 깊숙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이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퇴근 후엔 평소보다 조금 더 웃으며 인사했고 늦게 들어오는 그녀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심한 눈치였다. 내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자 표정이 한결 느슨해졌고 거짓말도 덜 조심스럽게 했다. 나는 그 여유를 조용히 기록했다. 그녀가 목요일마다 헬스장 간다던 시간, GPS는 다른 곳을 찍었다. 그녀의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는 운전 중에 전화 통화를 자동으로 저장했고 나는 그 파일을 복원해 밤마다 들었다. 이번엔 김 팀장도 조금 찝찝해하더라.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리드 말이야. 순진해서 눈치도 못 채.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독 같았다. 한 달 전 나는 집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정원 쪽, 차고 앞, 뒷문 근처. 출입하는 사람, 차량, 시간 모두 자동 저장됐다. 회사 보안팀 일을 핑계 삼아 지연의 노트북과 휴대폰에 간단한 기록 확인 기능을 설정해 두었다. 그녀는 그런 조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조금 더 친절해졌다. 저녁이면 일부러 설거지를 했고 가끔 그녀에게 꽃도 선물했다. 그녀는 당황하면서도 겉으론 고마워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불안한 듯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말투엔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생겼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녀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며칠 전 소연이 내게 물었다. 아빠, 엄마 요즘 왜 맨날 늦어? 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입에서 나온 말은 평범했지만 내 속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가 일이라 말하던 밤마다 내 모니터에는 호텔의 예약 내역이 떠 있었다. 회의실 대여, 비즈니스룸. 하지만 참석자는 단 2사람. 지연, 그리고 강도현. 나는 평소보다 퇴근을 일찍 마치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클라이언트 미팅 있대. 아이들은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나는 그 미팅이 누구와 어떤 형태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CCTV 영상 하나를 다시 확인했다. 차고 앞에서 도연이 내 집에 들어갔다가 15분 뒤에 지연과 뒤따라 나가는 장면. 그들의 움직임은 익숙하고 조율된 듯했다. 마치 오랜 습관처럼 나는 화면을 멈췄다. 그리고 모니터를 껐다. 다음날 아침 나는 소연의 등교 준비를 도와주며 그녀가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그녀는 얼버무렸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얼룩져 있었다. SNS 친구들, 인터넷 뉴스. 아직 아무것도 퍼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서 태환을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미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내게도 늘 하던 인사로 말했다. 형, 이번 계약 말인데. 나는 그 순간 그가 이 모든 일에 또 다른 조력자라는 걸 잠시 잊을 뻔했다. 우리는 함께 회사를 세웠다. 대학교 졸업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술집 냅킨 위에 낙서하듯 그렸던 아이디어 하나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신뢰를 팔아넘겼다. 내 아내에게 나는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료 좀 더 정리해줘. 뒤돌아 나오는 복도.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피곤한 척, 말수 적은 척. 미팅 길어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고했네. 그녀는 잠시 내 눈을 쳐다봤다. 잠깐, 아주 짧게. 그리고 고개를 돌려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작은 죄의식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죄의식을 외면하는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 주말 소연이 말했다. 엄마랑 같이 봄맞이 쇼핑 가기로 했는데 또 안 된대. 나는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가장 약한 고리가 이 아이들이 되어선 안 됐다. 그날 저녁 지연은 어김없이 우아했다. 어깨까지 흐르는 짙은 머릿결은 빛에 따라 부드럽게 출렁였고 단정한 블라우스 아래로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이 낯설었다. 내가 거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회사에 있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심했다. 이사회가 갑자기 취소됐어. 나도 같은 무심함으로 맞받았다. 아이들은 장모님 댁에 있어.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낯선 기색, 불안과 짜증, 그 경계 어딘가. 얘기. 하이힐을 벗는 순간 그녀는 키가 3치나 낮아졌고 그만큼 경계심도 드러났다. 내일 매물 정리할 게 많아서 바쁘거든. 우리 얘기야. 나는 짧게 말했다. 한동안 뭔가 어긋나 있었잖아. 지연은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민석, 또 그 얘기야? 나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빠.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겁잖아. 지금 집중해야 할 시기야. 그래서 단지 일이 전부인 거야? 그녀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아무 말도 아니야. 나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그냥 요즘 널 보면 힘들어 보여. 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녀는 순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내 안도에 가까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공간.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요즘 정말 답답했어. 그런 시간 필요했던 것 같아. 나도 느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마음이 닿지 않더라.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딱히 말할 건 없어. 잠시 멈추더니 한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맞아. 나 잠깐 손님 방에서 지낼게. 일에 집중하려면 이런 감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녀는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뜻밖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괜찮은 거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한때 나는 그녀의 행복만을 원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진실과 대가뿐이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짧게 내 손을 잡았다. 나 요즘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있어. 전문가야. 전문가. 이제 강도현은 그렇게 불리는 모양이다. 나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네. 손님방 정리해줄게. 돌아서려는 내게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등을 스쳤다. 민서가, 아이들한테는 굳이 말하지 말자. 혼란스러울 거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지킬게. 아이들은. 그날 대화 중 내가 진심으로 말한 유일한 문장이었다. 그날 밤 지연이 손님방에서 잠든 뒤 나는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가 노트북 화면 위에 떠있는 윤태환의 사내 이메일을 바라봤다. 태환, 내 대학 시절 마지막 술자리에서 휴지에 우리 회사 아이디어를 낙서하던 그 남자. 그가 지금 지연과 주고받은 메일 속에 담긴 말들은 익숙하고도 차가웠다. 전환 서류는 미리 준비해뒀어. 내 서명이 민석 거랑 비슷하니까 초기 작업은 문제없어. 15% 우선 넘기고 다음 단계에서 20% 추가. 이사회가 분기 보고 전까진 모를 거야. 그 사이에 기정사실화 시키면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늘 가던 곳. 내일 정오. 내 눈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씩 도둑맞고 있었다. 아내는 외도로 나를 무너뜨리고 친구는 회사의 심장을 잘라냈다. 배신은 한 줄로 끝나지 않았다. 그건 삶을 삼키는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파도 속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서류를 열람하자 예상했던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믿기 힘든 배신이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 있었기에 지분 15% 이미 다른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내가 본 적도 없는 유령 회사, 그리고 서류엔 내 서명이 있었다. 아니, 내 필체를 흉내낸 정교한 위조였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까? 순간 손이 움직였지만 곧 멈췄다. 지금은 아니다. 놈들은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믿는다. 이 배신이 들키지 않을 거라 착각하고 그 우월감 속에서 방심할 것이다. 좋아. 조금 더 그렇게 믿게 두자. 나는 곧바로 지연의 전자기기들에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다. 문자, 통화, 위치까지 자동으로 기록되는 정밀한 시스템. 그녀가 어떤 말을 주고받고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꾸미는지 이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한때 고객이었던 전직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과 주변 인물들 전부 추적해줘. 가능한 한 조용하게. 내 말은 간단했고 그의 대답은 짧았다. 알겠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아니, 복수를 위한 작전을 완성했다. 하나씩 천천히 무너뜨리는 쾌감을 오래 즐기기 위해.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임신 테스트기 위에 두 줄이 말해준 그 불편한 진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DNA를 수집하기로 했다. 아빠, 내일 학교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안 돼요? 다온이가 이불 속에서 눈만 내밀고 물었다. 작고 따뜻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물론이지. 아빠가 직접 데리러 갈게.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엄마는 맨날 오겠다고 해놓고 결국 이모만 보내잖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고 속상함이 묻어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 하지만 아빠는 꼭 갈게. 그렇게 다온이에게 인사를 건넨 뒤 나는 소연이 방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침대에 다리를 모은 채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내가 노크하자 그녀는 한쪽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들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그냥 자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있나 해서. 나는 문가에 기대며 말했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있어? 본무도회 때문에 쇼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엄마 일정은 잘 모르겠지만 안 되면 아빠가 같이 가줄게. 소연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드레스 고르는데 아빠는 별 도움이 안 될걸?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는 드레스는 몰라도 너에 대해서는 감각이 좋거든. 그 말에 소연은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엄마, 좀 이상해. 나는 신중히 단어를 골랐다. 조금 정리할 게 있어. 하지만 너희 걱정할 일은 아니야. 혹시 이혼하려는 거야? 소연은 돌직구였다. 15살. 그 나이는 때론 너무 정직하다. 지금은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너와 다온이가 최우선이야. 그녀는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은 하지 마. 우리 애기 아니니까 약속할게. 그 약속이 내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들에게 거짓은 없겠지만 진실도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주방으로 내려갔다. 지연이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애들 자? 그녀는 나를 보지도 않고 물었다. 다온이는 잤고 소연이는 곧 잘 거야. 나는 그녀가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말 임신 중이라면 마시면 안 될 텐데. 소연이 말하길 이번 주말에 쇼핑 같이 가기로 했다던데. 지연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이번 주말 일정이 꽉 차서 어떻게든 시간 내볼게. 안 되면 내가 데려갈게. 그녀는 날카롭게 웃었다. 당신이 드레스에 대해 뭘 안다고? 나는 우리 딸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아니까.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시작이야. 나는 내일도 중요해. 이젠 나도 내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그래, 그 마음 잘 이해해.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니까.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지금 무슨 뜻이야? 그냥 너의 야망을 존중한다는 말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좀 안 좋아 보여.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그녀는 와인잔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는 와인잔을 가리켰다. 몸이 안 좋으면 그건 별로 도움 안 될 텐데. 이젠 술 마시는 것까지 감시해? 그녀는 예민하게 받아쳤다.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지연은 잔을 비우고 대리석 조리대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내려놨다. 잘게. 기다리지 마. 그녀가 방으로 사라진 후 나는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입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 잔은 조용히 증거물 봉투에 담겼다. 그날 밤 손님방 욕실에서 그녀의 칫솔도 챙겼다. 똑같은 칫솔을 새로 두고 원래 건 따로 밀봉했다. 모든 것은 예정대로였다. DNA 검사 준비도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준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차렸다. 지연은 늦게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고 얼굴은 창백했고 움직임은 느렸다. 입덧이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되찾았다. 장염인 것 같아. 아침은 패스할게.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나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전날 밤 세팅해둔 감시 시스템을 켰다. 이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나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몇 분 만에 그녀의 통화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의심하는 것 같아. 지연이 말했다. 불가능해. 강도연은 단호했다. 우린 조심했잖아. 근데 너무 순순해. 그게 우리한테 더 좋아. 기분 좋게 속아주는 쪽이 훨씬 처리하기 쉬우니까. 그래도 혹시 그 아이는...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흐려졌다. 정말 내 애 맞아? 당연하지. 지연은 날카롭게 말했다. 민석은 정관 수술했어. 4년 전에. 이 아이는 내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 그럼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태환이 말로는 다음 주에 주식 20% 더 옮긴대. 집은 확보되면 민석 내쫓고 회사는 우리 거. 그 다음 이혼 신청. 위조 서명 문제 없겠지. 태환이 완벽하게 처리했어. 민석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묵묵히 웃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될 테니까. 다음 이틀간 나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획을 실행했다. 지연이 전혀 모르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혼 전문, 냉정하고 독한 전략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명의로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투자 자산은 누나 이름으로 신탁했고 공동 계좌는 조용히 폐쇄하고 새 계좌로 옮겼다. DNA 검사 결과도 도착했다. 확률 99.9998%. 지연이 가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강도현. 나는 그 결과지를 프린트해 금고 안에 넣었다. 이 결혼의 시체 위에 쌓여가는 증거들 옆에 변화는 곧 눈치챘다. 그날 밤 지연은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카드 다 막혔어.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래? 이상하네. 장난하지 마. 공동명의 카드 다 결제 안 돼. 뭐 한 거야? 재정 구조를 좀 정리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세금 문제 때문이지. 내일 새 카드 줄게. 지금 당장 필요한데. 도연한테 부탁하지 그래? 어차피 같이 일하고 있잖아.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아, 그 사람, 맞아. 같이 일해. 그래,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겠지. 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내일 새 카드 줄게. 그게 최선이야. 거짓말이야. 그게 두 번째 실수지. 첫 번째는 뭐였는데? 내 아내랑 잔 거. 그의 주먹이 내 턱을 강타했다. 통증이 퍼졌지만 난 이미 준비돼 있었다. 수개월간 개인 방어 훈련을 받았고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오자 나는 몸을 낮추며 어깨로 그의 복부를 들이받았다. 둘은 선반에 부딪혔고 도구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는 빠르게 일어나 다시 주먹을 날렸다. 갈비뼈에 타격이 왔지만 나는 정확히 그의 목 아래를 찔렀다. 기절할 정도는 아니지만 숨이 멎을 만큼은 충분했다. 경찰 부른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웃기지 마. 그는 다시 덤벼들었지만
이번엔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벽으로 그대로 밀어붙였다. 피가 튀었다. 그의 코에서, 그의 분노에서. 싸움은 거칠고 날 것 그대로였다. 나는 맞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싸웠다. 마침내 서로 숨을 몰아쉬며 선 채로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1라운드일 뿐이야. 무슨 소리야? 그가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이웃이 경찰을 부른 것이다. 이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지연도, 우리 회사도, 내 삶에서도 떠나라. 그럼 여기서 끝이다. 아니면 너는 파멸하게 될 거야.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계단에 앉아 피 묻은 얼굴을 닦고 있었고 도연은 찢어진 셔츠에 피범벅이 된 채 서 있었다. 이 남자가 내 집에 침입해서 공격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거짓말이야. 도연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현장을 둘러봤다. 부서진 자물쇠, 카메라, 피 묻은 바다. 손 뒤로 하세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고 도연은 그대로 체포되었다. 차에 타기 전 그를 바라보며 나는 입술만 움직였다. 1라운드. 다음 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공무원 강도현, 민간주택 침입 및 폭행 혐의로 체포. 지연은 나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어왔다. 나는 받지 않고 메시지만 들었다. 이건 너무 심했어. 경찰까지 부르다니. 도연은 너한테 맞았대. 제발 그만해. 너 진짜 뭔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지? 다 뺏어줄게.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녀의 본색이 드러난 한 줄짜리 위협. 나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이랑 다온이 며칠만 데려가줘. 여기 사정이 복잡해지고 있어. 지연 때문이야? 응.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아이들이 안전한 게 우선이야. 언제든 데리고 와. 전화를 끊고 나는 다음 술을 준비했다. 회사 이사들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경영진 내부의 심각한 비위 의혹. 대표이사인 나의 요청은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은 강도연의 비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익명 제보 형식으로 구청윤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에서 핵심만 정확히 담았다. 마지막은 태환. 나는 전화를 걸었다. 얘기 좀 하지. 감사 건의지? 아니, 모든 것, 내 사무실로. 1시간 후, 1시간 뒤, 그는 나타났다. 창백하고 긴장된 모습. 예전의 유창한 사업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도연 얘기 들었지? 내 집에 침입해서 나를 공격한 남자 말이지? 당연히 들었지. 태환은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너희 셋이 뭘 꾸몄는지 다 알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흐른 끝에 나는 조용히 문서를 내밀었다. 사인해. 그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게 지분 매도 계약서야? 나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대답했다. 맞아. 이걸로 마무리하자. 아니면 모든 걸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어. 이거 협박이잖아. 나는 짧게 웃었다. 협박이라고 느꼈다면 양심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는 끝내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아니, 들켰다는 사실이 미안한 거겠지. 밤은 조용했다. 숨소리조차 가라앉은 공간 속에서 마치 세상이 모든 소리를 멈추고 최후의 선택을 지켜보는 듯했다. 나는 서재 한복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으로 수십 개의 계산을 굴리고 있었다. 이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우. 내 사설 조사원이 보낸 메시지. 지연이 도연에게 음성 파일 전송함. 민석 씨의 통화 녹음 조작한 듯. 내용 확인 중. 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이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난 이미 모든 가능성을 예상해 두었다. 그 파일이 어떤 식으로 조작됐든 난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뒀다. 이 싸움은 증거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나는 이미 이겨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태환이 직접 내 사무실을 찾았다. 며칠 전과 달리 그의 눈빛은 다소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가,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 그는 문을 닫고 앉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 사진도 뒤숭숭하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누군가 주식을 몰래 옮겼으니. 태환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지연이랑 나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녀가 너한테 제대로 말 안 한 것 같고.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그가 위조한 계약서를 복사한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내 서명 잘 따라했더라. 하지만 난 그날 해외에 있었지. 태환은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땐 내가 욕심이 앞섰어. 정신이 없었고. 너 후회하냐?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안 멈췄어. 그녀는 무너져도 절대 끝까지 포기 안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먼저 끝낼 거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과 통화하겠다고 집에 들렀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예전처럼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소연과 다운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다. 10분쯤 지나자 지연이 나와 내게 말을 걸었다. 아이들한테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아줘. 난 진실만 말했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 예전보다 많이 차가워졌네. 그 차가움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작은 USB를 내려놓았다. 여기 내가 날 불법 감시한 증거도 들어있어. 법정에 제출할 수도 있어. 나는 웃었다. 내가 설치한 건 집 보안용 CCTV이고 법적 고지도 했어. 게다가 내가 아이들을 지렛대라 부르는 녹음 파일도 이미 확보됐어. 지연은 그제야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망가진 만큼 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우리 아이들 앞에서 누가 부모다운 사람인지 증명하자. 지연이 떠난 후 나는 CCTV 백업을 확인하고 다운이 침실 불을 꺼줬다. 소연은 아직 책을 읽고 있었다. 괜찮아? 응. 그냥 엄마가 아까 좀 이상했어. 엄마도 복잡한 시기일 거야. 나는 아이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밤 나는 지연과 도연의 통화 내용을 다시 들었다. 내일이면 끝나. 그가 뭘 하든 법은 증거보다 이미지에 반응하니까 기자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동정심 유도, 아이들 이야기 앞세우고 눈물 좀 섞으면 반응하겠지. 그들의 전략은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모든 말을 녹음해 두었다. 마지막 조각은 이미 완성됐다. 내일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태환이 서명한 서류를 품에 넣고 나는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앉았다. 모든 것을 시작했던 이곳. 지금은 배신의 잔해와 차갑게 가라앉은 정의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짙게 밀려드는 감정은 차가운 만족감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형사로부터 메시지. DNA 결과 서버에 업로드 완료. 지연 가정폭력 주장으로 긴급 양육권 신청. 예상대로 빠르게 움직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예상대로 움직였다. 나를 불안정한 남편, 폭력적인 아버지로 만들고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전형적인 수법. 하지만 나는 이 시나리오조차 준비해왔다. 카메라, 녹음, 증거들 모두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었다. 짐을 챙기려던 찰나 딸아이의 전화가 울렸다. 아빠.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학교에 왔어. 울면서 도연 삼촌 얘기를 하더니 우리를 호텔에 데려가겠대. 나는 눈을 감았다. 예상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다. 소연아, 잘 들어. 엄마가 지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어. 내가 놀랄 수도 있지만 괜찮아. 지금 어디에 있어? 교무실. 다운이는 아직 수업 중이야. 좋아. 선생님 바꿔줄래? 나는 학교
행정 담당자와 통화했고 수년 전 등록해둔 긴급 보호자 조항을 통해 누나에게 아이들을 인계하도록 조치했다. 지연이 상황을 알아챘을 땐 소연과 다오는 이미 안전하게 누나 집에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랐다. 회색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오늘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결정하는 전장이다. 내 옆에는 박선희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올해 62, 가사 전문 변호사로 수십 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절차만을 따지는 냉철한 사람이었다. 판사님은 절차에 민감한 분이야. 감정 폭발은 금물. 알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멍이 남은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상처조차 나의 방어를 증명할 무기였다. 법정 안, 지연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회색 원피스에 임신한 배를 조심스럽게 부각시킨 포즈, 엄마의 품격을 연기하는 얼굴. 재판 시작합니다. 판사 하모니 입장했다. 엄격한 눈빛의 여성, 단정하게 묶은 은빈 머리. 지연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성과 불안정한 상태를 우려해 긴급 양육권을 요청합니다. 최근 폭행 사건도 이에 해당하며 심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선희가 천천히 일어났다. 우리는 해당 주장들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폭행의 피해자는 오히려 김민석 씨이며 가해자는 의뢰인의 외도 상대인 강도연입니다. 그녀는 경찰 보고서, 학교 행정 담당자 증언, 감시 영상 등을 차례로 제출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무단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 한 사실도 기록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용히 선언했다. 금일 저희는 정식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간남 소송과 사기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혼인 중 타인의 아이를 임신 중이며 DNA 검사로 생물학적 아버지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법정 안은 술렁였다. 지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본 후 고개를 들었다. 피고의 긴급 양육권 신청은 기각합니다. 자녀는 현재 상태대로 김민석 씨가 보호하며 지연 씨는 감독 하에 면접 교섭 가능합니다. 또한 강도연 씨는 김 씨 가족 및 자택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녀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혼 진행 중 학교에서 자녀를 데려가려 한 행동은 매우 심각하게 판단됩니다. 경고드립니다. 복도에서 지연이 나를 붙잡았다. 흘러내린 표정, 잔뜩 떨린 목소리. 끝났다고 생각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 지연, 넌 이제 시작이고 나는 이제 끝낸 거야. 무슨 말이야? 도연은 공무원 비리로 조사받고 있어. 태화는 회사에서 퇴출됐고 너는 두 사건에 공모자로 들어갔어. 오늘 아침 고소장 전부 접수했다. 나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섰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나는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도 알고 있지.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넌 그럴 리 없어. 이미 했어. 그날 저녁 모든 게 터졌다. 강도연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공무원 이메일과 계정은 즉시 차단되었다. 태화는 회사를 떠났고 내부 회계 이상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가자 회사 주가는 잠시 흔들렸지만 나는 이미 회복을 위한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수를 던졌다. 익명 계정으로 SNS에 영상이 올라왔다. 지연과 도연이 나눈 대화들, 불륜과 비리, 업무 혼용 정황이 담긴 조각들. 노골적인 표현은 삭제됐지만 진실은 충분히 담겼다. 배경엔 풍자적인 음악, 자막은 날카로웠다. 권력 커플, 아니 기생 커플. 당신의 세금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공공 서비스, 언제부터 침대까지 제공했지? 순식간에 퍼졌다. 지역 언론까지 기사화했고 지연과 도연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온라인을 뒤덮는 키워드가 됐다. 지연은 날 찾아왔다. 전화를 걸며 절박하게 외쳤다. 내려. 당장 다 내려. 뭘 말하는 건데? 나는 태연하게 물었다. 그 영상이랑 글 다 너잖아. 나?
내가 뭘 올렸다고? 너 말고 누가 해? 혹시 너희한테 당한 사람들이 아닐까? 아니면 공무원이 사적으로 혜택 주는 걸 싫어하는 국민 중 하나? 아이들도 볼 수 있잖아. 그녀는 울먹였다. 걱정 마. 내 아이들 기기엔 필터링 걸려 있어. 내가 필터링해야 할 짓을 했다는 게 문제겠지. 통화를 끊고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지연과 도현, 그들이 만든 거대한 허상이 무너지는 광경을 나는 냉정하게 지켜봤다. 도현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연의 주요 고객 3명은 조용히 계약을 끊었다. 태화는 집을 내놓고 줄을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설계해왔다. 그리고 그 기계는 지금 완벽하게 작동 중이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도현이었다. 리드. 아니, 김민석. 목소리는 거칠고 지쳐 있었다. 우린 얘기 좀 해야 해. 이미 끝난 얘기야.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난 끝장이야. 직업도 명예도 다 잃었어. 더 뭘 바라는 거야? 정해. 나는 짧게 답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지키는 것. 아이.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야. 지연 뱃속에 있는 그 애.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실감했다. 그녀는 내게 부인하라고 했어. 책임도 지지 말고 그냥 사라지라고.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뜻밖에도 그렇게 물었다.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 너처럼 나도 그녀에게 이용당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승리감은 없었다. 그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윤수정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 김민석님, 현재 강도현 관련 비리 및 부동산 허가 특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박선희에게 메일을 전달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마.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신중하게 협조해도 돼. 나는 도시 반대편 조용한 카페에서 윤수정 기자를 만났다. 그녀는 또렷한 눈빛을 가진 젊은 기자였고 말투엔 꾸밈이 없었다. 허가 건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조직적인 부패 사건으로 확장됐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온라인 영상들, 내부 내용,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김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건 아니더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짧게 생각한 끝에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죠? 서류, 허가 불균형의 패턴, 지속적 거래의 정황, 당분간 익명은 보장됩니다. 그날 밤 나는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냈다. 3일 뒤 서울시 탐사보도연합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 특혜 허가, 공공부패, 공무원과 부동산 업자 간의 대가성 관계 폭로, 기사엔 모든 정황이 담겼다. 지연은 직접 이름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결과는 신속했다. 도연은 정식 조사를 앞두고 모든 계정이 정지됐고 지연의 부동산 자격증은 면허 심사에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만족했어? 목소리는 쉰 채로 떨리고 있었다. 모든 걸 다 망쳐놨어. 아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거짓 위에 세운 것들만 무너진 거야. 이젠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부모님도 전화를 안 받아. 나도 그랬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내가 회사를 훔치고 결혼을 무너뜨렸을 때 다시 시작하면 돼. 나 임신 중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하란 거야? 그건 내가 감당할 몫이야. 그 다음 날 아침, 검찰은 공식적으로 도연에 대한 기소를 위한 배심원 심사를 시작했다. 지연의 이름은 아직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연루 정황은 충분히 짙었다. 그리고 가족법원은 마지막 양육권 심리를 확정했다. 임신 사실은 감정적으로 복잡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박선희는 조용히 설명했다. 전부 당신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아. 그날 오후
나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태환, 내가 날 보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연에 대해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나는 짧게 망설였고 결국 공원 벤치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어. 회사뿐 아니라 명예, 아이들까지. 넌 그걸 도왔고?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물었다. 모두는 아니야. 폭력 루머는 거절했지만 나머진. 그땐 내가 약했어. 질투했고 욕심났어. 30%나 가진 내가? 그게 더 한심하지.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떠났다. 조심해. 그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 무언가 준비 중이야. 나는 즉시 형사에게 연락했다. 지연, 감시 강화해. 도현과의 연락도 추적해. 결과는 곧 나왔다. 그녀는 3번으로 도현과 통화 중이었고 그들의 대화엔 또 다른 복수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못 가지면 그도 못 가지게 만들자. 그리고 아직 녹음은 남아 있어. 어떤 녹음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아껴두었던 마지막 조각. 그녀가 직접 남긴 영상. 애들은 절대 안 놔. 걘 애들이란 약점이 있거든. 약점이란 건 곧 돈이지. 나는 그 영상을 기자 윤소정에게 보냈다. 제목은 간단히 진짜 이야기. 그녀는 즉시 기사화했고 반응은 맹렬했다. 지연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계획의 설계자로서 낱낱이 드러났고 그녀의 직장에선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졌다. SNS는 분노로 가득 찼고 이웃과 친구들은 조용히 그녀를 끊어냈다. 그날 밤 나는 의문의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끝난 줄 알아? 같이 망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 나는 그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누나 집의 보안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다. 이제 마지막 문이 열린다. 양육권 심리의 날.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적인 가족사가 이제는 모두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다. 곧 판사가 입장했다. 전원 기립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해 절차가 끝나고 지연 측 변호사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지연 씨가 직접 발언하고 싶다고 합니다. 함원 판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이례적이군요. 사건이 공론화된 만큼 본인의 입장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에 손을 얹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외도도 사업적으로도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렸어요. 그녀는 눈가를 닦았다. 하지만 전 여전히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저와 민석 씨 사이에 있었던 일로 아이들까지 어머니를 잃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발 아이들까지 빼앗지 말아주세요. 법정 안이 술렁였다. 연민을 유도하는 잘 짜인 연기였다. 박선희가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잘 준비된 쇼야. 하지만 우린 대비돼 있어. 우리 쪽 차례가 되었고 박선희는 준비한 서류를 차례로 제출했다. 외도, 주식 위조, 부정한 인허가 거래, 사업 장악 시도까지. 피고는 일관된 거짓과 조작, 그리고 법을 무시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이들의 주 보호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로 지연이 직접 남긴 영상 일부를 틀었다. 그는 애들을 절대 포기 못해. 너무 순해서 그게 약점이지. 애들만 있으면 돈이 따라오거든. 법정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함원 판사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정우진 변호사,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정우진이 지연에게 속삭였지만 그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편집된 영상입니다. 정황이 빠져 있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분히 맥락이 분명해 보이네요. 판사는 단호하게 끊었다. 아이들을 금전적 수단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순간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사람이 날 감시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내 인생을 다 망쳤어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 씨, 지금 당장 앉으세요. 이러면 법정 모독으로 처리됩니다. 그는 날 통제하려고 했어요. 내일도 못하게 하고 다 계획이었어요. 영상도, 언론도 전부. 보안 요원.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흔들었다.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저 사람이 불법으로 날 도청한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 다 불법이에요. 경위가 다가와 그녀를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혔다. 지연은 그대로 무너져 엉엉 울기 시작했다. 판사는 30분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정우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감시 증거 제외하고 지연 측은 감독 면접만 받는 조건으로 회사 관련 고소는 포기하겠습니다. 박선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고소장은 검찰에 접수돼 있어요. 협상은 늦었네요. 재판이 재개됐고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제출된 증거 및 오늘 법정 내 행동을 고려할 때 아동의 복지를 위해 김민석 씨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지연은 억눌린 울음을 삼켰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 씨는 월 2회 감독 하에 면접권을 가집니다. 단, 양육교육 수료 및 심리평가를 마친 후 적용됩니다. 양육비는 피고의 현 재정 상태를 고려해 면제하며 혼인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민석 씨의 사업 관련 지분 청구는 사기 시도로 인정되어 기각합니다. 지연 씨는 개인 소지품과 차량만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혼인 주택은 자녀의 주거주지로서 김민석 씨에게 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본 법정은 아이들을 이혼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지금부터라도 부모로서의 책임과 관계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최종 판결문이 서명되었을 때 지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한때 그녀가 구축했던 성공, 부유한 삶,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안도감뿐이었다. 내 아이들이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회사가 더는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런 승리는 결코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가족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누구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없었다. 법정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배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카메라에 둘러싸인 채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은 완패 그 자체였다.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엔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를 비로소 깨달은 사람의 눈. 나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법정을 나왔다. 밖에는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하지만 내 시선은 오직 계단 아래에 서 있는 세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소연, 다운, 그리고 누나. 나는 곧장 그들에게 걸어갔다. 다운은 달려와 품에 안겼고 소연은 한 걸음 뒤에서 무뜬 물었다. 끝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는 이따가 볼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이제 아빠랑 같이 지내게 될 거야.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망설이듯 다시 물었다. 아빠, 정말 엄마를 그렇게까지 무너뜨려야 했어? 나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다. 그건 단지 딸의 궁금증이 아니라 정의와 복수 사이의 도덕을 고민하는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의 물음이었다. 난 우릴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믿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무했을 수도 있어. 그건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몫이야. 소연은 내 손을 잡았다. 집에 가자, 아빠. 더는 비밀 없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함께 차로 걸어갔다. 뒤에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이제 내 시선은 오직 앞에 있는 길에만 집중돼 있었다. 그 순간 법정 건물 위쪽 계단에 지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배를 안고 혼자서 빗속에 서 있었다. 비는 내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과 빗방울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만 걸었다. 그리고 내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맞이할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내일로 향했다. 3개월 후 나는 서재에서 회사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더 자극적인 사건들이 연일 터지며 우리 이야기는 이미 뒤로 밀려 있었다. 도연은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징역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고 태화는 시애틀로 떠나 조용한 회사를 차렸다. 지연은 어느 다른 도시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딸을 출산했다고 짧은 메일로 알려왔다. 소연과 다온과의 만남은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작은 관계 회복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다. 습관처럼 현관엔 기자 윤소정이 서 있었다. 윤소정 기자님? 문을 열자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직접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종이엔 큼지막한 제목이 실려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적어도 공식적인 기록으로는요. 윤소정 기자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우리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당신의 이야기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꽤 컸어요. 그녀가 말했다. 군청은 허가 절차 전반에 대해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고 도연 외에도 공무원 셋이 해임됐어요. 당신이 나선 덕분에 진짜 변화가 생긴 거죠. 처음부터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저 내 가족, 내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 동기가 뭐였든 결과는 긍정적이었죠.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이들은 어때요? 조금씩 적응 중이에요.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있어요. 당신은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다. 달라졌어요. 예전의 나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윤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은 사람을 바꾸죠. 배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그걸 대응했던 내 방식,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내가 느낀 만족감, 그게 더 문제였죠.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런 계획은 자기 자신 일부를 희생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어요. 후회해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이들을 지키고 회사를 지킨 건 맞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싶어요. 윤소정은 조용히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반성하지 않아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의 방을 둘러봤다. 다온이는 코믹북에 파묻힌 채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책들을 조심히 치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소연 방의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나는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문득 그 눈빛과 표정에서 지연의 모습이 겹쳐졌다. 총명함, 깊은 생각, 그리고 조심스러운 감정. 기자 언니 왔었지? 응. 마지막 기사 준비 중이래.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빠,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모르겠다. 정직하게 답했다. 용서란 단순한 결정이 아니더라고. 엄마는 지난주에 나한테 울면서 말했어. 평생 가장 큰 실수였다고. 뭐라고 대답했니? 아직은 못하겠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게 맞아. 그건 내 몫이야. 너랑 엄마 사이의 관계는 내가 정할 수 없어.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 입에서 나왔다. 그런데 아빠, 처음부터 결과를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 것 같아? 몰래 녹음하고 자료 모으고 기사를 퍼뜨리는 그 방식 말이야.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위협하면 사람은 뭐든 하게 돼. 그게 옳았는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었어.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5살, 그 나이답지 않게 깊은 이해가 담긴 눈이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그 정도면 충분해.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자. 우리 딸. 잘 자요, 아빠. 복도로 나오는 순간 지난 몇 달간 쌓였던 모든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불태운 땅에도 다시 새싹은 돋아난다.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피어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